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정수시설의 착수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시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돗물을 우리가 정수하는 시설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착수정, 우리가 정이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마지막에 정, 지.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우물정자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물을 가두어 두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 마찬가지죠. 한자로 보면 못지자를 사용해서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착수정의 고수위. 고수위라는 것은 가장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고수위라고 그러죠. 주변 벽체 상단 간에는 60c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자, 고수위와 주변 벽체의 간격이 얼마 이상? 60cm 이상.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설명에서 다음 착수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많잖아요. 공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숫자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착수정에 대한 내용만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겠죠. 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많은 공부를 하고 나면 헷갈리기 때문에 숫자적인 개념에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60cm입니다. 그래서 주변 벽체 상단관의 고수위와 주변 벽체와의 간격이 60cm 이상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형상이라는 건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반응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이냐, 그리고 원형이냐. 자, 따라서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형 두 가지로 보통 생겼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정방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리고 유입구에서는 제수 밸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반응조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서는 밸브를 설치를 하는데, 물을 제어하는 밸브라고 그래서 제수 밸브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제수 밸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 시간이 1.5분 이상.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 시간 1.5분 이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착수정의 수심. 자, 우리가 물을 가두어 주는 장소니까, 물을 모아두는 장소니까 수심이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심은 얼마를 기준을 잡느냐면 3에서 5m 정도를 기준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수위가 고수위상. 고수위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수위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원류관이나 원류위어를 설치한다 돼 있어요. 자, 원류관이나 원류위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천이나 아니면 주변에 보시게 되면 정수장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 쪽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가두어져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물이 이렇게 점차 차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고수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위어인데 위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득 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수위, 여기가 가장 위에니까 고수위가 되는 거야. 이 고수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위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에 누르면 물이 이렇게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위에 들어가기 전에 위어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수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류관이나 위어, 물이 넘치는 시설을 설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분말 활성탄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활성탄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루로 이루어진 분말,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입상,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착수종은 2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필히 바이패스관을 설치를 한다 되어 있어요. 보통 모든 장치는 2조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개만 사용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일단 물 자체가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물을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를 무조건 2개 이상으로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점검이나 청소를 하게 되면 한 개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한 개를 청소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바꿔서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두 조 이상으로 분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이패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착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정이 있으면 이렇게 배관 자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수 밸브를 이용해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잠궈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면적의 조건상. 그래서 한 개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이패스관을, 이걸 우리가 바이패스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바이패스관을 설치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점검이나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경우에서는 여기에 제수 밸브가 있죠. 여기에 제수 밸브를 막아서 물이 아래쪽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점검이나 청소가 끝나게 되면 다시 아래쪽에 있는 제수 밸브를 닫아서 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장치는 두 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착수정만 바이패스를 설치해도 돼요. 나머지는 무조건 두 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수정에는 원소 수질을 파악할 수 있는 채수시설과 수질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된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수위와 주변 벽체 간에 60cm 이상의 여유를 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체류 시간은 1.5분 이상, 수심은 3에서 5m 정도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을 하시게 되면 굳이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시설인 착수정의 체류시간, 수심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봤으니까 우리가 체류시간은 몇 분 이상? 1.5분 이상. 자, 그리고 수심은 3에서 5m가 되는 거죠. 자, 체류시간은 1.5분 이상, 그리고 수심은 3에서 5m 정도.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침사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침사지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항상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침전지죠. 그래서 침전지는 어떤 물질을 제거하고 침사지는 어떤 물질을 제거하는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침사지는 여러분들 의미를 찾으면 돼요. 침사지. 자, 여기서 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라앉힐 침이에요. 한자로. 가라앉힐 침. 그리고 사자라는 것은 무슨 사자일까요? 모래사. 그리고 지는 못지자예요. 하나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방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고 강의실에서 듣고 있다고 하면 방이나 강의실처럼 하나의 장소가 침사지, 침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래사자, 가장 대표적인 게 모래나 자갈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나 자갈은 어떤 물질이에요? 유기물이 아니고 분해가 될 수 없는 무기물이죠. 그래서 침사지는 무기물을 제거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침이라는 것은 가라앉아야지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는 물질이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물을 제거하는 장소가 침사지. 반면에 침전지라고 하면 유기물, 다시 말해서 BOD와 SS를 제거시키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물질은 큰 BOD나 SS는 무겁기 때문에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되고, 그리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BOD와 SS는 제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폭기조라는 반응조에서 화학적 처리와 물리적 처리를 이용을 해서 덩치를 키운 다음에 무겁게 만들어서 2차 침전지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침사지나 침전지의 형상, 다시 말해서 생긴 모양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생겼느냐면 원형으로 생겼든지 아니면은
장방형, 주로 직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는 동일한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 침사지나 침전지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폐수나 하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은 뭐냐면 아래쪽은 설러지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각도가 기울기를 뒀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설러지를. 그리고 완만하게 하게 되면 사람이 처리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기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상당히 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형은 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자,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보이죠. 이게 원형 침전지나 원형 침사지예요. 자, 반면에 사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자, 사각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면 자, 이렇게 돼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유입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출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경사를 둔 이유는 뭐냐면 슬러지가 여기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슬러지를 제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이라고 그랬죠. 저부라고 그러는데 바닥의 저부는 기울기를 둬서 슬러지를 처리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사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원형처럼 위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물 처리가 되죠. 그래서 원형보다는 면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거의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공지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게 사각형이다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침전지와 침사지는 모양은 같습니다. 처리하는 물질이 서로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각형 그리고 원형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의 경사, 저부라는 것은 바닥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보통 바닥의 경사는 얼마를 가지느냐 하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그래서 여기서 100분의 2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죠? 5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또는 50분의 2. 보통 이제 100분의 2라고 많이 쓰죠. 자, 이 내용도 별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수심은 유효 수심에 모래 퇴적부의 깊이를 더한 값이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심이라고 하면 물의 높이만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의 높이는 유효 수심이에요. 여기에 모래의 퇴적부 깊이를 어떻게 더한 값이에요. 자, 쉽게 생각해서 자, 이제 그림을 지우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자, 이렇게 처리장이 단면으로 우리가 처리장을 보면 아래쪽에 이만큼 퇴적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물이 있다고 보면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유효수심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쪽이 퇴적물의 깊이죠. 퇴적물의 깊이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심이라는 것은 퇴적물의 깊이에서 유효 수심을 더한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상에서 나타내는 물의 순수한 높이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유효 수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구별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심이라고 하면 유효 수심에 모래의 퇴적부 깊이를 더한 값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소 같은 경우에서는 물이 가두어져 있고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체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 물질을 더 처리할 수 있냐, 적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침사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체류 시간이 가장 작아요. 3에서 60초. 다시 말해서 60초 이내예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침사지에서 제거되는 물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나 자갈 등의 무기물이에요. 얘들은 입자가 크나 무거운 물질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나 폐수 속에 모래만 자갈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기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BOD나 SS 물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OD나 SS 물질 중에서도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것들은 빨리 가라앉겠죠. 그래서 침사지에서 유기물 중에서 큰 것들이 가라앉지 않게끔 체류 시간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나 자갈 등의 무기물만 침전시키고 나머지 유기물은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체류 시간을 30에서 60초 정도를 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침사지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표면 부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면 부하율은 분당 200에서 500ml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숫자가 커가지고 상당히 큰 값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보면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0.2에서 0.5 미터 퍼 미니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로 표시하게 되면 상당히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해라는 것은 여기서 침사지입니다. 진해의 평균 유속, 다시 말해서 물이 흘러가는 평균 유속은 2.7cm/s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면 부하율 그리고 평균 유속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속도인데 헷갈리지 않느냐? 헷갈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유속이라고 하는데 그럼 표면 부하율까지 속도라고 나타내면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표면 부하율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상수 시설에서의 평균 유속과 하수 시설의 평균 유속은 비교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수 쪽이 나와 있는데 그 값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실제로 표면 부하율은 표면적 부하율을 줄여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뜻으로 수면적 부하율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건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왜 수면적, 표면적에서 적을 빼고 수면, 표면이라고 했느냐면 수면적이나 표면적이라는 말을 주면 뭐가 되는 거죠? 면적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한테 힌트를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적을 빼는 거죠. 그래서 표면 부하율, 수면 부하율이라고 하면 표면적 부하율, 수면적 부하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값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느냐 하면 자, 유량이 있겠죠, 유량.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나 표면적으로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수면적이나 표면적이라는 것은 원형이나 사각형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냈을 때 사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폭과 길이 수면적으로 나타내요. 반면에 원형 같은 경우에서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산하는 문제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표면 부하율이나 수면적 부하율은 이렇게 계산한 값이 이게 속도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 유속이라는 것은 실제 장치 내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지의 상단 높이는 고수위보다 0.6에서 1m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그래서 고수위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고수위보다 낮게 만들어야 되겠죠. 얼마만큼? 0.6에서 1m 정도. 그리고 지의 유효 수심은 장치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수심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유효 수심은 3에서 4m. 그리고 퇴사 심도는 0.5에서 1m. 퇴사 심도라는 게 뭐냐면 퇴적물이 쌓여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을 해서 장치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시험상에서 이 내용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는 게 수험 준비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의 길이는, 다시 말해서 침사지의 길이는 폭과 기준을 했을 때 폭보다 3에서 8배 정도 큰가? 다시 말해서 폭보다는 길이가 3배에서 8배 정도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사지의 형상은 장방형. 장방형은 직사각형인가요? 정사각형인가요? 그렇죠.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유입부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유출부는 차차 축소되는 모양으로 만든다. 그 다음 용량은 침사지 내에서 고수위까지의 유량으로 계획치수량을 10에서 20분간 저수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저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은 뭐가 되나요? 저수라는 거는 물을 가두어 두는 양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10에서 20분간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상수 처리인 침사지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표면 부하율은 200에서 500ml/m를 표준으로 한다. 자, 표면 부하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면적 부하율 또는 수면적 부하율 또는 수면 부하율. 다시 말해서 유량에서 수면적이나 표면적을 나눈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의 평균 유속은 30cm/s를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 유속이 얼마가 되는 거죠? 2에서 7cm/s입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답은 지의 상단 높이는 고수위보다 0.6에서 1m의 여유고를 둡니다. 그리고 답은 지의 유효 수심은 3에서 4m를 표준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예제 4번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침사지에서 출제를 했을 때 대부분 숫자적인 개념에서 오답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론 바로 다음에 예제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제 문제는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문제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실전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력 침사지에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상수 시설을 했어요. 지금은 하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평균 유속이에요, 평균 유속. 그래서 침사지의 평균 유속이 0.3m/s는 하수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반면에 상수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의 값을 가졌어요? 상수 같은 경우에서는 2에서 7cm/s를 표준으로 했죠. 상수는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비교를 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침사지의 표면 부하율은 오수 침사지, 오수라는 것은 가정하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수 침사지, 우수라는 것은 빗물이죠. 따라서 오수 침사지와 우수 침사지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오수 같은 경우에서는 1800m의 삼성/제곱미터/데이, 그리고 우수 같은 경우에서는 3600m의 삼성/제곱미터/데이가 되죠. 따라서 이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표면 부하율이 하수에 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오수에 비해서는 우수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터의 삼성/데이라는 게 뭐냐면 유량입니다. 유량. 그리고 여기서 제곱미터라는 게 뭐냐면 수면적이나 표면적이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에서 수면적을 나눈 값이 오수 같은 경우에서는 1800, 그리고 우수 같은 경우에서는 3600을 기준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침사지의 수심은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수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의 높이가 유효 수심이에요. 여기에 퇴적층의 높이가 있겠죠.
따라서 모래 퇴적부의 깊이. 여기서는 퇴적층이라고 그래도 침사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모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퇴적층의 모래 퇴적부를 더한 값을 우리가 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저부, 바닥의 경사는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수로형 침사지의 길이는 20m 이하로 하고 포기식 침사지는 주로 무기성 그림만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침사지이기 때문에 무기물을 제거하는 장소지 유기물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기물을 우리가 침전지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제 5번 하수처리시설에서 중력식 침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평균 유속은 0.3m/s를 표준으로 한다. 자, 0.3m/s 맞죠? 그리고 체류 시간은 2에서 3분 정도로 길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유기물 중에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죠.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30에서 60초. 다시 말해서 1분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심은 유효 수심에 모래 퇴적부의 깊이를 더한 것이다. 맞습니다. 수심이라는 것은 유효 수심이라는 순수한 물의 높이에 모래가 퇴적한 깊이를 더한 값입니다. 자, 그리고 침사지의 표면 부하율은 오수 침사지의 경우 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량 나누기 수면적의 값이 1800m의 삼성/제곱미터 데이. 반면에 우수 같은 경우에서는 3600m의 삼성/제곱미터 데이로 나타내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침사지의 유지 관리 방법이 있어요. 자, 침사지의 유지 관리 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침사지는 어떤 물질을 제거하나요? 모래나 자갈. 그럼 모래나 자갈은 어느 부류에 들어가죠? 그렇죠. 무기물입니다. 따라서 무기물을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유기물을 처리할 것이냐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하면 안 되느냐?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 설러지로 배출됐을 때 무기물과 유기물이 혼합되어 있으면 설러지 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유기물은 유기물끼리 그리고 무기물은 무기물끼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모래나 자갈 등을 침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모래나 자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래나 자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 그래서 무기물을 제거를 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유기물을 제외한 무기물을 침전시켜야 된다. 자, 여기서는 유기물이라는 것은 분해되는 물질. 주로 뭐가 되는 거죠? 유기물이라는 것은 BOD와 SS입니다. 자, 따라서 BOD와 SS는 주로 어디서 제거시키죠? 침전지에서 제거해야 돼요. 침전지. 얘는 침전지에서 제거하고 모래와 자갈 같은 무기물만 침사지에서 제거하죠. 그래서 유기물을 제외한 무기물을 침전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수의 유속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속을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지만이 무기물이 처리가 되고 유기물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와 체류 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침사지에 침전된 침전물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사지에 제거된 침전물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모래나 자갈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나 자갈 같은 경우에서는 건축 재료로 우리가 재활용되는 게 일반적인 사용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내용을 보시면 내용에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표가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별표가 이렇게 쳐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특히 내용 중에서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별표가 2개 이상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되는 특별하게 제가 언급을 안 할 일은 없겠지만은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주로 지문으로 출제되고 오답으로 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시 예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를 보면서 내용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실전 문제의 유형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보면서 확인하고 숙지하고 그리고 예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 내가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지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산상 문제가 많아요. 수치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계산이 약하기 때문에 수지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산 문제를 내가 모르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단지 중간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자격증은 절대로 딸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내가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고 또 반복 학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다른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면 내가 몰랐던 문제를 또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의 가장 큰 비결은 반복 학습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